조선 전기의 정치로 들어가 봅시다. 일단 조선이란 나라를 건국을 해야지요. 우리가 이 고려 정치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조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끝났어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하다 보니까 이번 시간에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보자라는 거예요. 과정을 한번 보면 명나라에서 그 천령위를 통보했어요. 설치하겠다 통보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우왕 때 요동 정벌을 단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성계가 조민수 부대하고 안 되겠다 그래서 군사를 돌리게 되는 위화도 해군이 1388년에 있었습니다. 자, 돌아와서 최영 제거하고 우왕을 폐위시키고 창왕 옹립하고 또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왕 공양왕을 옹립을 시켰는데, 공양왕은 실질적으로 왕이 됐지만 왕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던 심볼 그 자체의 왕이었을 뿐이다. 그래서 1392년에 이성계에게 왕위를 넘겨주게 되는 건데, 자, 이때 이 과정에서 공양왕이 이제 그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이성계가 실권을 장악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신진사대부들에게 도와주시오라고 도움을 청했을 때 이 신진사대부가 이성계에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단 어떤 방식으로 개혁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갈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갈려요. 그래서 이 급진개혁파 그리고 온건개혁파가 이제 개혁파가 나뉩니다. 그래서 혁명파, 온건파라고 하는데, 이 온건파들과 혁명파는 말 그대로 어디가 소수겠어요? 이쪽이 소수죠. 그리고 이쪽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정도전 등이 이쪽, 그리고 정몽주 등이 이쪽입니다. 그래서 정도전은 얘기합니다. 역성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성을 뒤집어야 된다. 지금 왕시성을 뒤집고 이시성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다시 얘기해서 이들이 봤을 땐 역모예요. 그렇죠? 왕조를 새로 개창하자라는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고려의 신하다. 그러니까 고려 왕조 내에서 점진적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갈등이 생겨버리는 거죠. 자, 좋다. 그렇다면 어떤 개혁? 이제 토지에 대한 개혁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 혁명파는, 급진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지개혁은 단 한 번에 끝내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모든 재산을 싹 다 몰수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다시 재분배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온건파 깜짝 놀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전면적인 토지 개혁은 절대 안 된다라는 갈등을 갖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보세요. 이쪽은 지금 다 뒤집어 엎자잖아요. 그러면 이성계를 따랐던 이성계는 신진사대부입니까? 신흥무인 세력이에요. 무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신흥무인 세력. 자, 이 신흥무인 세력들은 혁명파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온건파겠습니까? 당연히 혁명파죠. 그렇죠? 이쪽에 마음이 쏠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 사람들에게 힘을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력은 강합니다. 신흥무인 세력과 연계하고 이쪽은 약해지지요. 자, 이러면서 갈등이 생기는 게 이게 다 언제예요? 고려 말 상황이에요. 자, 고려 말 상황에서 어떻게 경들은 들으시오. 내가 볼 때는 이쪽이 맞소 하면서 급진적인 토지개혁을 시행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뭐예요? 과전법이죠. 그래서 1391년에 과전법이 싹 다 몰수해가지고 다 나누자 하면서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래서 혁명파가 온건파보다 힘이 이렇게 세지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성계 입장에서는 지금 보세요. 역성혁명을 외쳤던 혁명파잖아요.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계는 이쪽 편을 들지만 이쪽 편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몽주는 동방이야기의 조, 당시에 명망 높은 선비였단 말이죠. 이들을 아우르려고 했었던 게 이성계야. 이쪽 편이지만 이쪽도 편 들고 이런 그 현상이고, 이들은 계속 갈등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죠. 이성계는 머리 되게 아프네. 자, 우리 사냥이나 가자.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사냥에 갑니다. 사냥에 가는데 말 타고 막 뛰어가다가 낙마를 하는 사고가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말에서 떨어졌다고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우리 차 있죠. 자동차 타고 60km로 막 달릴 때 문 열고 뛰어내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병무단을 온 이 정몽주에게 그의 아들 이성계의 아들, 5번째 아들이죠. 이방원이 그
선생님, 저하고 대화를 좀 나누시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 유명한 뭡니까? 하여가예요.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정몽주가 얘기하는 거죠. 이 어린 것이 건방지게 건방들 어디 내 앞에서 문자를 써? 이 몸이 죽고 주고 100건 고쳐주고 단심갑니다. 절대 니들 뜻대로 안 될 걸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병문안을 이제 끝내고 돌아가는 길에 이방원이 자기의 휘하를 데리고 뒤쫓아가서 머리를 꽝 해버리죠. 그것이 어디예요? 선주교입니다. 정몽주가 제거됐죠. 그러니까 정몽주를 따랐던 많은 온건파들이 싹 제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혁명파와 그리고 이제 이성계, 신흥 무인 세력들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건국을 1392년에 했는데 당연히 어디에서 했겠어요? 개성에서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한양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성에서 하고 2년 뒤에 안 되겠다. 이 개성에서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드니까 의미가 좀 애매하다. 그래서 한양으로 천도하자라고 돼 있는 거죠. 그래서 2년 뒤에 궁을 만들고요. 조선의 본궁, 경복궁을 만들게 되죠. 그것을 누구의 머리에서 나옵니까? 죄다 정도전 머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정도전이 도성을 건국하고요. 건축하고 설계를 다 해요. 사대문을 다 만들고 그 안에 궁을 만들고 경복궁의 이름, 전각의 이름 모든 것들을 다 정도전이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나라가 개창되는 것이 조선이에요. 자, 일단 조선이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이제 고려시대 때도 보셨다시피 태조에서 성종이 등장을 했었어요. 고려에. 즉 역시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태조에서 성종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조에서 성종까지 무수히 많은 정책들이 있을 거고 이 정책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왜요? 시험에 나오니까. 자, 일단 태조 이성계에 대해서 한번 봐봅시다. 자, 제도를 개편하는데요. 한양으로 전도했죠? 도성, 궁궐, 종묘, 사직 이런 것들 다 만들어요. 그리고 관아, 학교, 시장, 도로 다 만들죠. 새로운 도성을 건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억불숭유의 나라다라는 거죠. 이 고려라는 나라는 불교 때문에 망한 나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교를 숭상하는 유교의 국가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유교, 성리학이잖아요. 그렇죠? 됐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태조 이성계는요. 자신이 왕이 됐죠. 그러니까 자신이 왕이 되고 모든 정치를 이제 내가 왕이니까 해야겠다라고 하지만 아니되옵니다. 라고 딴지를 걸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무슨 소리요? 라는 거죠. 이성계 오른팔이에요. 자, 정도전은 얘기합니다. 이거 조선은 유교의 국가입니다. 불교의 국가가 아니고 유교의 국가고 새로운 국가인데 우리가 열려고 한 새로운 국가는 재상들이 정치를 하는 재상 중심의 정치의 나라다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서운 얘기인데 재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정, 그리고 좌의정, 우의정이에요. 여러분 좌의정, 우의정 이 삼정승이라고 부르는데 누가 높아요? 좌의정이 더 높아요. 오른쪽이 바른 손이니까 오른손 우의정이 더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좌의정이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영의정 넘버 1, 2, 3가 되는 거죠. 왕 빼고. 그러니까 이 삼정승에 의해서 정치가 논해지고요. 재상들이 정치를 하고 이 정치를 누가 왕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정. 그러니까 이들이 정치를 하고 왕은 결정권만 가진 나라가 조선이다라고 정도전이 얘기를 하죠. 이성계가 쿵 하고 있죠. 짜증나죠. 네가 왕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성계는 정도전이 남과 같지 않은 내 동생과 같은 사람이니까 그래 네가 다른 생각을 품진 않았을 것이고 한번 해보자 라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조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면 삼봉 정도전, 삼봉은 뭐냐? 호예요. 삼봉 정도전 정치 이퀄 이성계의 정치, 태조의 정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 경국전 그리고 경제문감 이런 것들을 저술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법전이에요. 법전. 일종의 법전이고 그리고 이제 역사서도 만드는데 고려국사, 조선 건국의 정당성 그리고 정치서로 삼봉집, 호가 삼봉이잖아요. 그래서 삼봉이라는 단어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삼봉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정도전의 얘기고 정도전 나오면 조선 태조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삼봉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삼봉집 그리고 이제 기타 불시잡변이 있는데 지금 빨간색은 답으로 체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 파란색은요 보통 시험 자료
사료 이런 것들에 출제를 해줘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풀어라라는 건데 불시자편 말 그대로 불시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불교를 비판하는 글이 불시자편입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태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정종이 등장을 하는데 정종 왕이 어떻게 되냐면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정종이 즉위합니다. 이것은 이제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자, 이 1차 왕자의 난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 태조의 정실 부인이 있어요. 한씨 부인이 있고 그리고 강씨 부인이 있어요. 자, 1391년 나라 개창하기 바로 1년에 한씨가 병으로 세상을 뜹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마음이 아프겠죠. 그렇죠? 그리고 1392년 나라를 건국했어요. 태조가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왕비가 되는 사람이 둘째 부인 강씨예요. 요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요런 일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태조도 나이가 어느 정도 찼단 말이에요. 나이가 차가지고 세자를 책봉하고 싶은데 방우가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죄를 너무 많이 졌다. 그래서 나는 이걸 속죄하겠다. 그러면서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계속 빌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태조의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이 되는 게 방과야. 자, 그렇다면 보세요. 이제 그 세자를 책봉해야 되는데 세자 책봉에 누가 되겠어요? 방과가 돼야 되잖아. 그런데 정도전도 얘기하는 거예요. 요 중에서 왕이 나오면 피를 부를 것이다 라는 거죠. 왕세자가 나오면 피를 부를 것이다. 분명히 여기서 피를 보게 될 것이고 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서 뽑아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정도전은 누구보다 이 성향을 다 파악하고 있는 사람인데 자 보세요. 차기 왕이 이쪽에서 나온다 한다면 조선의 그 대근간이 되는 재상 중심의 정치가 반드시 깨질 겁니다. 그러니까 재상 중심의 정치를 그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힘이 없는 왕이 올라가는 게 조금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맨 어린 아이 방석이를 건의합니다. 태조 이성계도 막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그래 방석이 가는 게 낫겠다. 그래 제일 어린 애기를 세자 책봉에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깜짝 놀라죠. 아버지 아니되옵니다. 이성계는 이것들이 말이야 아버지가 한다는데 말이지 아버지는 신하들한테 치이고 아들들한테까지 치이냐? 나 허수아비야? 뭐 이렇게 되면서 기분 나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정도전이 하나 추진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병철폐예요. 정도전 사병을 없앤다는 거죠. 당시에 귀족들 치고 사병이 없는 귀족은 없죠. 그러니까 예전에 무신정변 있죠. 고려시대 때 무신정변은 말이 그냥 자신들끼리 싸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쟁이에요. 자신들이 사병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들 모두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사병은 없애야 된다. 왕권을 강화하고 강한 조선을 만들려면 사병을 없애는 게 먼저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병철폐를 추진한단 말이죠. 방석이가 세자로 돼 있고 정도전 이렇게 되니까 이들 그 왕자들끼리 불만이 막 속출해요. 그럴 줄 알았어. 지가 왕이 되려고 하는구만.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아들 방원이가 드디어 들고 일어나는 거죠. 이거 안 되겠네. 자, 일단 얘들부터 죽이자. 그러면서 가서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안 되겠어요. 돌아가셔야겠어요. 그리고 죽여버리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1차 완자의 난입니다. 그래서 방원이가 싹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동생도 죽이고 내 동생 다시 얘기해서 자기 삼촌이고 자기의 스승이자 삼촌인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계는 다신 방원이를 보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래 이렇게 왕이 탐났더냐라고 하면서 자신은 함흥지역으로 가버려요. 함흥으로 가버리고 그리고 야 네가 왕해 그러면서 방과를 왕위에 앉히고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에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방원이가요 이제 방원이가 이제 방과에게 왕위를 받고 이제 태종이 되는데 태종이 되고 나서 계속 아버지한테 연락을 해요. 그래서 차사를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는데 함흥에 있는 이성계는 얘들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이름하여 뭐예요? 함흥차사. 그래서 함흥에 가면 못 돌아온다.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무튼 1차의 왕자의 난이 이렇게 되면서 정종이 2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자, 정종이 왕위에 올랐어요. 1차 왕자의 난. 그래서 이 동생이 무섭죠. 그렇죠? 동생이 엄청 무서워요. 자, 2차 왕자의 난이 바로 생기는데 1차 왕자의 난은 태조 때 있었던 거고 2차 왕자의 난은 정종 때 있었던 건데 보자라는 거죠. 자, 정종이 소생이 없어요. 자, 이제 왕세자를 책봉을 해야 돼요. 어찌 됐건 정종이 왕이잖아.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아들인데 이제 첫 번째가 없으니까 이제 둘째
참 애매하다. 그렇죠. 정종의 동생 방의가 있고 그다음에 방간이 있고 방언이가 있는데 방의는 불교 심취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왕이 될까? 라고 얘기하니까 방간이 형님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무슨 이상한 불교나 믿으세요. 부처님 믿으세요. 이렇게 돼. 그러니까 별로 욕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간이가 다음 차기 왕은 내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방언이도 뭐 차기 왕은 내가 되는 게 좋은데 그냥 형님 한 번 더 하시라고 하지 뭐 이런 생각인데 정종인지 소생이 없으니까 왕세제를 책봉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요것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세자 그리고 세제 그리고 세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 그리고 동생이 왕세자가 되는 거, 차기 왕이 되는 거 세제라고 부르고 손자가 차기 왕이 되는 거는 세손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게 어디에 나온 거냐면 경국대전에 나옵니다. 경국대전. 이게 경국대전은 언제 완성이 되냐면 결론만 말씀드리면 성종 때 완성돼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제대로 된 법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차기 왕은 그냥 세자야. 근데 아들이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조금 있다가 방언이를 세자로 책봉을 하는데 웃겨요. 세제가 돼야 되는데 세자야. 왜 그러냐면 제도가 마땅치 않아서 정종이 이제 방언이한테 네가 차기 세자를 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형님 저는 그냥 동생인데요. 세자가 아니고 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좀 우리나라 법이 좀 애매하니까 그냥 너 입적해. 그래서 양자로 들여서 아들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정종의 다음 세자가 되는 것이 방언이에요. 이게 조선왕조 실록의 기록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 아무튼 정종 다음에 이제 방의는 이제 생각이 별로 없고 방간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박포라는 미역 1차 왕제에 난해서 공을 세웠는데 1등 공신이 되지 않고 2등 공신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불만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간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방간한테 가요. 그래서 방언이가 방간이 너 치고 자기가 왕세자가 되려고 차기 왕을 노리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방간이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봤는데 실제로 방언이는 군사 병력을 자기 사병 있죠? 사병 육성을 시키고 있어요. 방언이 이거 심상치 않은데 그러면서 방간이 이렇게 먼저 공격을 하자.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방언이를 치려고 했는데 방언이가 이 사실을 알고 먼저 선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무력 출동이 생겨버리고 결국에는 방간이를 제거하고 방언이가 집권을 해버려요. 와! 그러니까 정종이 야 니들 진짜 나 무서워서 특히나 너 무서워서 못하겠다. 너 그냥 왕해 이럴 거면 형님 안 됩니다. 웃기지 마. 너 그냥 왕해. 나 그냥 왕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넘겨주게 되는데 일단은 왕세자로 책봉을 하고요. 세자로 조금 있어요. 세자로 조금 있다가 야 그냥 너 이제 때 됐으니까 해라. 예 형님 이제 받을게요. 그래서 받고 왕이 되는 것이 태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태종이 즉위하는 게 1400년에 즉위하고 왕제의 난도 1400년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왕이 된 사람이 태종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왕권이 엄청나게 강했을 것 같습니까? 당연하죠. 예전에 고려시대 초창기, 고려 초창기에 광종이 있죠. 광종은 똑같아 보시면 돼요. 피로 왕이 된 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지 없어요. 내 동생까지 죽였는데 내 스승님도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물며 내 친형도 제거해서 유배 보내는 사람인데 누가 따질 거예요? 신하들이 아니 되옵니다. 너 목숨 걸었냐? 이거부터 시작하는 게 태종이죠.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은 완전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 왕권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육조 직계제를 시행하는데요. 자, 원래 조선이라는 나라는 재상 중심의 나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가 원칙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왕이 있어요. 왕은 할 일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6조에서 이 보고를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자, 보세요. 6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6개의 부서에서 한 3개 안건만 한다고 보자. 그러면 3, 6, 18, 18개 안건이에요. 그럼 요 18개 안건을 왕한테 올리면 왕이 할 일 없어요. 18개를 다 봐요. 만약에 10개씩 왔다 그러면 60개야. 언제 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의정부에서 재상들이 요 18개 안건을 가려서 한 3개 정도를 추려서 왕에게 건의를 하죠. 그러면 왕이 이거 괜찮네. 그러면 한두 개를 제가를 할 겁니다. 그러면 한두 개 가지고 명령을 해요. 그럼 육주 입장에서는 황당해 죽겠는 거예요. 육주에서는 18개의 안건을 올렸는데 내려오는 건 1개야. 그럼 17개는 묵살당하잖아요. 누가 한 거죠? 의정부에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외침이 한번 쳐들어왔어요. 외적이 쳐들어왔는데 왕이 이거 막 막았어. 결국에 막고 나서 여기에서 추궁하죠. 육조에 이제 병조 판서에게 추궁합니다. 너는 말이야 외적이 쳐들어올 것도 몰랐어?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육조가 아닙니다. 저 보고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듣지도 못했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이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어봐. 니들 작품이야? 그러니까 아니 왕께서 바쁘시니까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들이 니들이 왕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예요 지금? 이방원이죠. 태종 이방원이 이제 다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육조 직계제를 시행한다.
이거 니들이 왕하지 차라리. 야 시끄럽고 육조에서는 직접 나한테 보고하고 내가 직접 명령을 하달할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육조직계제죠. 의정부를 그냥 뻥하니 띄워놓은 것이 육조직계제.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 육조직계제를 시행했으면 왕권이 엄청나게 강했음을 알려주죠. 의정부를 무시해버리잖아요. 자 그런데 이쪽으로 하면 왕권이 강해 약해 그런 거랑 따지기는 좀 애매한 거죠. 그래서 육조직계제는 무조건 왕권 강화. 그래서 이 왕권 강화를 시행했던 왕 태종 그리고 그 다음에 세조가 육조직계제를 시행합니다. 의정부 서사제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육조직계제를 시행하면서 왕권을 강화시켰던 태종이고요. 그리고 사원전 몰수하고요. 그리고 사관원을 독립시키는데 이 사관원인 간쟁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언론기관, 왕에게 따지는 데예요. 목숨 걸고 따져. 왕이 그걸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법이 그래요. 이 사관원인데 이 사관원 시끄러운데 야 너네 일로 와봐. 내 직속기관으로 놓을 거야. 탁 나와버려요. 이 사관원을 독립시켜서 왕 직속기관을 만드니까 왕의 명령을 따르게 되고 이 어마어마한 그 간쟁기구가 어디로 갑니까? 대신들을 향해서 가죠. 그러니까 왕권 강화예요. 사관원은 분명히 왕권을 견제하는 기구인데 태종은 이걸 왕권 강화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사병을 철폐합니다. 되게 웃기죠? 태종 이방원은 자신의 스승님 정도전이 사병을 철폐한다고 그래가지고 먼저 가가지고 죽인 사람인데 자신이 사병을 철폐합니다. 왜 그래요? 사병의 무서움을 아는 거죠. 만약에 내 동생들 아니면 내 이 재상들 혹은 요 관리들이 사병을 다 갖고 있는데 얘들이 힘이 커지면 날 위협할 거 아니야. 웃기지 마. 이제 사병을 철폐해. 사병은 없어. 사병은 누구 거야? 국가 거. 국가는 누구야? 짐이야. 그러니까 내 군대야. 그래서 국가의 군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 태종 이방원 이유입니다. 그렇죠? 이제부터 사병은 다 불법이에요. 자, 천함도 다 죽입니다. 민무구, 민무질 얘들 그냥 다 숙청해버려요. 다 죽여버립니다. 요렇게 이제 천함까지 죽여버리는데 누가 대들 거예요? 엄청 무서운 사람이 태종입니다. 자, 신문고를 만들어요. 신문고는 이제 북이죠. 그래서 억울한 사연을 가진 사람은 북을 쳐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북을 궁 안에다 설치했다라는 거죠. 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못 치지. 아니 궁 안에다 있는데 누가 와서 쳐요. 그러면 궁 함부로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 백성부로 치라고 그랬고 궁 안에 치지 말란 얘기죠. 이 신문고는 만들어지고 딱 한 번 쳐봤는데 그게 누가 쳐줬어요? 세종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그럼 막 때린 적이 있다라는 아들 잘 뒀죠. 그렇죠? 자 그리고 억울한 노비 해방했고 됐습니다. 이제 호패법인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은 왕권 강화입니다. 그렇죠? 자 원칙 신분증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자 호패법은 이렇게 생겼어요. 호패라고 해서 지금은 주민등록증이 있지만 이때는 주민증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민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신분증이에요. 그래서 이름 있고요. 어디 있고요. 뒤에 보면 뭐 사는 곳 그리고 출생이 나오죠. 뒤에 보면 뭐 생김새까지 싹 다 그렸어요. 근데 이 호패 크기도 틀리고요. 어떤 건 크죠. 크기도 틀리고 재료도 다 틀립니다. 어떤 건 돌멩이, 어떤 거는 옥, 어떤 거는 금으로도 만들고 허리춤에 딱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신분을 나타내 주는 거죠. 아니 돌멩이로 묵직한 거 이거 하고 나면 무식한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천한 사람들, 신분이 낮은 사람들, 그리고 막 옥으로 하면 뭐 양반이겠죠. 뭐 이렇게. 자, 그래서 16세에서 60세에 누구만 남성만 차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반에서 노비까지 차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16세에서 60세 양반에서 노비인 남성만 차고 다닌 것이 호패법이다라는 거죠. 목적은 무조건 왕권 강화고 국가재정 확보책입니다. 어떻게 이게 국가재정 확보책이냐라는 거죠. 이 양인들 있죠. 평민들. 이 평민들이요. 뭐를 부담하죠? 국가의 세금을 부담합니다. 근데 세금이 폭등하면 이 평민들이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나 도망갈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도망가고 나면 내가 여기에서 A라는 도시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왜? 장부의 이름이 없거든. 국가장부에. 왜? 국가장부는 B라는 동네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없어. 여기에서 살면 세금도 납부 안 하고 나는 국가에서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신분으로 숨겨 사니까 이때 호패를 차게 하는 겁니다. 강제로. 그렇다면 양인이 A에 삽니다. 불신검문해요. 호패 내놔봐. 그럼 호패 딱 봤더니 호패가 어디로 돼 있어? B로 돼 있어. 이것 봐라 잡아가죠. 그래서 다시 B에다 놓으면 세금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재정 확보책이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건 왕의 눈을 벗어날 수가 없죠. 왜? 여기에 호패가 딱 묶어놨잖아. 그래서 왕권 강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호패법입니다. 이것이 이제 태종. 그래서 원칙 신분증 그리고 16세 남자 양반에서 노비까지 적용을 했고요. 두 가지 목적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왕권 강화와
국가재정 확보책이지요. 태종하고 겹치는 사람이 고려 왕이 누가 있었어요? 광종이 있었어요. 이 광종도 똑같죠? 뭐 노비왕건법, 왕건강화, 국가재정 확보책 겹치지요. 그렇죠? 자, 이제 세종으로 넘어가 봅시다. 세종입니다. 자, 세종은요 왕권과 신권의 조화입니다. 집현전을 설치했죠. 태종의 셋째 아들인데 집현전을 설치했고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합니다. 자, 그리고 인사 군사권은 왕이 직접 행사하는 것이 이 의정부 서사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버지가 너무 공포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힘이 엄청나게 남았어. 그러니까 원래 보통 상황이 되면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 왕을 세자한테 물려주고 돌아가는 거죠. 나는 그냥 왕의 신분으로 그냥 살게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어떠한 권한도 없고 다 물려줬으니까. 그런데 태종이 힘이 펄펄 할 때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래서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 다음에 자신은 상왕의 신분으로 있고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상왕이 군사권하고 인사권을 안 줘요. 그러니까 세종은 군사권과 인사권이 없는 왕이야. 그리고 신하들이요. 저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내가 왕인데. 그런데 이제 뭔가 국가 중대사가 있으면 상황을 찾아가요. 왜? 국가에 변란이 났죠. 군사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상황이 갖고 있어요. 태종한테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종은 힘들게 왕 시절, 초기 시절을 지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세종이에요.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하는데요. 이제 아버지 안 계셨을 때 시행하면서 인사와 군사권은 대신 왕이 행사하고 나머지 거는 육조가 의정부에다 올리고 의정부가 왕에게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신 인사와 군사권은 안 줬다라는 거죠. 자, 유교 정치를 시행하는 세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인들이 모인 그 전각, 집현제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시키는데 이제 유교적 민본사상, 왕도 정치를 추구하고 그리고 여론을 존중했던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전분 육등법과 연분 구등법인데 이것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법인데 세금을 올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누고 이 풍년, 흉년의 기준을 두어서 9등급으로 나눠서 세금을 걷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풍년이 들었을 땐 많이 걷게 하고 흉년이 들었을 땐 좀 적게 세금을 납부하게 하니 굉장히 좋겠죠. 그렇죠? 자, 사군육진을 개척했는데요. 사군육진은 어디에 있냐? 자, 북한에 있죠. 그래서 이쪽이 사군이에요. 여진족이 자꾸 넘어오니까 우리가 이 영토가 여기까지 있었잖아요. 공민왕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여진 애들이 자꾸 와서 조선을 막 백성들을 죽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최은덕 장군을 보내서 이 사군을 차지하게 하고요. 여진을 이 바깥으로 몰아냅니다. 자, 그랬는데도 여기까지만 이렇게 올라왔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난리를 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안 되겠네. 그래서 여기까지 토벌해요. 이것이 6개, 육진입니다. 이걸 누굴 보내요? 김종서 장군을 보냅니다. 그래서 최윤덕과 김종서를 보내서 4군 육진, 우리나라의 영토를 이렇게까지 넓힌 왕이 세종대왕이다라는 거죠. 넘어갑시다. 자, 이제 4군 육진도 개척을 했고요. 대마도도 정벌합니다. 이종무인데 이것은 세종 원년입니다. 세종이 즉위한 그 연도에 대마도를 토벌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누가 보낸 거야? 태종이 보낸 거죠. 왜? 인사권하고 군사권을 안 줬다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서 왜구들이 자꾸 도적질을 하니까 이방원이 이거 안 되겠는데? 이 외놈들 다 쓸어버리겠는데? 자, 종무야 일로 와. 그래서 이종무 장군이 태종에게 갑니다. 당시 상황에게. 그래서 군사를 줄 테니 가서 털어. 그래서 대마도를 정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되게 애매하죠. 자, 이거는 세종이 시켰어요? 태종이 분명 이방원이 시켰는데 이방원이 시켰어요? 언제 시켰어요? 세종 때. 애매하죠. 그러니까 세종대왕 즉위 때 세종 때 대마도를 정벌했다.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요거 기억하지 말고요. 세종 때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를 정벌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훈민정음 창제했죠. 대단하다라는 거죠. 자, 추구기는 강수량을 측정하는 기구죠. 우리 문화편에서 다 공부할 거예요. 앙불구, 해시계, 자경루, 물시계, 혼천이 하늘의 그 천체 관측하는 거, 농사직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자주적 농법서, 그리고 의방유치, 의학서적, 의학백과사전, 이거 향약 집성박, 약학 백과사전, 용비어천가, 삼강행실도, 총통, 등록, 요건 또 그 병법서예요. 그리고 칠정산, 내외편, 칠정산, 달력까지 만들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하신 분이 세종대왕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단종 때입니다. 단종. 왕권은 땅에 떨어져요.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해드리고 기후정난이 있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세종이 왕이 그 아들이 있었죠. 문종이 있고 첫째, 둘째, 셋째 뭐 셋째만 있어요? 엄청 많아요. 금성대군 7째도 있었고 많았는데 세종이 세상을 뜨고 그 다음에 문종이 금방 세상을 뜨게 되는데 당시의 재상이 황보인 김종서였어요. 그래서 이 황보인 김종서가 문종 옆에서 이제 보필을 했었는데 문종이 세상을 뜨기 전에 바로 유언을 남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유지를 받듭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문종이 얘기해요. 우리 아들이 12살밖에 안 돼서 굉장히 어린 나이다. 그래서 난 걱정이 된다라는 거죠. 내 동생들 때문에 걱정이 된다. 특히 수양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니들이 우리 아들 단종을 잘 좀 보필해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뜨게 돼요. 승하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죠. 이제 그 왕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왕실 종친들이 막 올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와요? 경복궁으로 오는데 이 궁의 문이 철커덕하고 잠겨 있어. 왜? 이거 뭐 왕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문 열어라 이놈들아 막 이렇게 되는데 이제 김종서가 떡하니 문을 열고 나오는 게 탁 그러면서 야 이놈아 너 지금 뭐 이렇게 되니까 유지를 받으시오 어명이요 그러면서 마지막 어명을 딱 얘기하니까 여기에서 난리 피던 종친들이 어이구 전하 그러면서 이제 듣게 되죠. 그때 이제 김종서가 얘기하는 건 딱 이겁니다. 앞으로 종친들이 정사에 관여할 수 없게 하라는 명을 받들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문을 다시 철커덕하고 잠가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이 종실의 종친들, 즉 왕실의 어른들이 궁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문종의 뭡니까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이 머리 끝까지 나죠. 화가 머리 끝까지 이런 막 이렇게 되고 있을 때 단종이 왕이 오릅니다. 12세 단종이 왕이 오르는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인사권인데 인사의 문제 12살짜리가 뭘 알아요. 누구 이렇게 올렸는데 단종이 이걸 보고 이거 뭐 어쩌란 얘기요. 이거 뭐 2조 참판에 누구, 뭐 병조 참판에 누구 이렇게 해서 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요? 그러니까 막 설명해 주죠. 이 사람은 누구요? 막 설명해 주죠. 그럼 다 설명 듣고 그래요. 그럼 재상들께서는 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쪽이 좋다 생각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단종이 줬어. 이 사람으로 하시오. 이게 뭐야? 그러니까 단종이 이제 짜증나는 거야. 막 이런 거 보내니까 그럼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이 명단에다가 애초에 갖고 올 때 노란 딱지를 이렇게 붙여서 오세요. 그럼 당신들이 이 사람이 좋다라는 걸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갖고 오면 붓으로 딱 체크하는 황표정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황표정사, 노란 표딱지의 정사, 정치를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양대군 한명회가 수양대군 오른팔인데 책사예요. 대군께서 일어나셔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수양대군이 오케이. 그래서 이들을 싹 다 하루아침에 죽여버리는데 이것이 뭡니까? 개유정난입니다. 개유정난을 일으키고 싹 다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황표정사는 이거 죽였으니까 이것도 죽었겠지. 단종이 숙부께서 왕을 하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고 저는 전하를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모든 총괄을 수양대군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양대군이 여기에서 단종을 왕으로 앉히고 여러 가지 정사를 다 해요. 결국에는 단종이 거 보시오. 그냥 숙부께서 왕을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아니되옵니다. 난 모르겠고 줬으니까 이제 난 이제 상황입니다. 그러고 빠지고 수양대군이 왕이 되니 그것이 세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조. 그래서 왕권 강화입니다. 다시 왕권 강화를 시키죠. 세조도 엄청 무서워요. 싹 다 죽여버렸다니까.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과 같은 세조다라는 거예요. 육조직계제를 다시 복귀해요. 그럼 뭐예요? 왕권 강화죠. 집현전 이딴 거 폐지입니다. 왜? 세조는 왕위를 찬탈했다는 이 오명하에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현전에는 누구의 현명한 학자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얼마나 머리가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나라는 유교의 나라입니다. 유교, 성리학, 유학의 나라인데 유교 이념을 거스르고 왕을 제끼고 자기가 왕이 됐잖아. 왕위를 찬탈했잖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얼마나 학자들이 말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싹 다 없애. 이렇게 되는 거고 경연도 폐지시킵니다. 병연은 뭐냐면 그 왕과 신하들의 토론의 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정책 A라는 정책을 놓고 요거에 대해서 논해보자라는 거죠. 자, 쉽게 말씀을 드려서 세금을 한 50%더 걷고 싶은데 경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만약에 경들과 나하고 싸워서 이긴다면 경들의 뜻에 따르겠소. 그러면서 막 그 신하들하고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엎치락 뒤치락 했다가 신하가 이기면 신하 뜻대로 정책에 반영을 하고 왕위를 못 이기면 왕의 뜻대로 반영을 했던 이런 경연인데 누가 좋아했을까요? 세종대왕이 엄청 좋아했지요. 그래서 이 경연을 폐지시키죠.
왜? 말 많은 거 딱질색이야, 세조는. 그렇죠? 싹 다. 그리고 종친을 무조건 다 등용합니다. 그렇죠? 자, 안정의 노력. 이것만은 이렇게만 한 게 아니고 경국대전이 뭐죠? 조선의 대법전입니다. 그래서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합니다. 조선의 대법전을 편찬하기 시작하고 완성한 건 그의 손자 성종 때 완성하고 반포합니다. 자, 그리고 직전법을 시행하는데요. 자, 직전법 하면 수신전 휴량전을 폐지합니다. 이건 경제편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공부할 거니까 직전법은 세조구나 이렇게만 공부하시면 되고요. 오이제, 진간체제 이런 것도 나중에 제가 공부를 다 해드릴 거야. 그래서 세조 때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보법을 시행하는데 우리가 이제 군대를 갈 때 양인이 이제 그 군역에 복무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군대가 있어요. 정군과 보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역에 복무하는 군인, 정군이 있고요. 현역에는 가지 않으나 이 정군이 열심히 일할 때, 이 군 생활을 할 때 필요한 비용 있죠? 이것을 대신 조달해 주는, 그러니까 난 돈을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군이 잘 그 군대 생활을 할 수 있게 보조를 내주는 거,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보인입니다. 요렇게 정군과 보인으로, 그러니까 대체복무지. 요거는 대체복무. 요 두 가지로 그 굴러가는 것이 조선이에요. 그것이 보법이고 누가 만들었다? 세조가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불교 진흥책으로서 월인석보가 있고요. 요건 이제 문화편에서 다 공부할 거예요. 강경도감. 웃기죠. 불교를 진흥한대요. 이게 분명히 유교의 국가인데 왜 그렇죠? 자, 여러분 유교를 숭상을 하면요. 자기가 이거 아까 왜 그랬어요? 유교 이념에서 거슬른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교는 잠깐 등한시하고 유교 같은 소리 하지 마. 불교를 다시 진흥시킬 거야.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엄청나게 진흥시키는 것이 세조입니다. 그래서 월인석보, 강경도감, 그리고 원각사지, 십층석탑 요거 설명할 기회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요거는 세조 때구나라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성종이 왕이 되는 과정은 되게 복잡해요. 자, 한번 볼게요. 세조가 그 세조와의 사이에서 세자가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의경세자라는 세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의경세자는 그 계유정난 있죠? 계유정난에 엄청나게 반대했었어요. 그러니까 세조가 가서 싹 다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안 됩니다. 이거 유교 이념에 어긋나고요. 그리고 이 단종 어린 조카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뭐라고 했어요. 세조가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도 의경세자는 계속 반대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유교 국가에서 어쩌지. 이 세자라는 놈이 그랬는데 의경세자가 병을 얻어가지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저 손자가 있는데요. 손자가 너무 어려요. 그러니까 이제 손자가 왕이 될 수가 없고 세조의 둘째 아들이 예종이 됩니다. 예종. 자, 그리고 이 성종의 어머니, 그러니까 의경세자의 그 부인이 인수대비가 있어요. 인수대비. 자, 인수대비하고 며느라 미안한데 이렇게 하자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인수대비가 아니 됩니다. 이렇게 손잘 놔두고 이쪽으로 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 예종하고 이제 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딜을 하는데 예종 다음에 대신 성종이 왕이 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종이 8대 왕으로 잠깐 있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종이 왕이 되는데 이 성종은요. 진짜 역사는 아이러니하지요. 의경세자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아버지를 똑 빼달랐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정말 정치를 엉망으로 한 거야. 모든 게 다 싫은 거야. 신하들 싹 다 죽이고 말이지. 유교이념이 거스르고. 그래서 대신 할아버지를 이렇게 대놓고 신하들한테 우리 할아버지가 잘못했어.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못됐다. 왕이 찬탈했다. 이 꼴이 되면 나는 그 왕의 정통성 논란에 시달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우리 할아버지를 이어서 우리 숙부님 상대 왕을 이어서 이렇게 정치를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세조에 대한 모든 정치를 무로 싹 다 돌리는 것이 성종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나는 이런 정치를 할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성종인데 경국대전은 일단 할아버지가 했던 걸 완성을 해요. 그래서 시작은 세조, 완성 반포 얘기 나오면 성종입니다. 자, 홍문관을 만드는데 이 홍문관은요. 할아버지가 없앤 거예요. 이 집현전.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집현전 있죠. 이거 폐지시켰잖아. 근데 이 집현전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럼 집현전이라고 해야죠. 자, 보세요. 할아버지가 했던 거 다 반대잖아. 반대인데 대놓고 반대는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집현전을 폐지한 거 잘못했으니까 집현전은 부활시키되 이름을 바꾸는 거야. 홍문관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대신 집현전, 이게 속마음은 집현전 부활이에요. 그래서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만들고요. 홍문관 안에서 뭐 하니까 경연을 주관하는 곳이거든. 그러니까 경연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할아버지가 했던 것 죄다 반대합니다. 그렇죠? 잘못된 거는 다 올바로 고치는 것이 성종이다라는 거예요. 자, 관수관급제라는 것도 있는데 경제편에서 공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니까 체크해 두시고요. 그래서 국가의 토지지배권 강화. 이게 뭔데요? 그냥 외우세요.
아니면 그때 가서 외우세요. 경제편에서 바로 해드립니다. 그렇죠? 편찬섭, 동국요지, 승남, 동북통강, 악학개번, 국조, 오래, 의 이런 것들을 편찬을 하는 그 성종이고요. 홍문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억 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료에 옥당, 옥서, 영각. 그러니까 옥당이라는 단어가 자주는 아니고 종종 출제가 되는데 옥당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홍문관이에요. 근데 옥당이라는 단어만 내주겠어요? 설마 집현전 계승기구라고 내주겠어요? 이거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옥당이라고도 불렀고 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경연을 주관한다 라는 얘기를 같이 내줍니다. 그러니까 이 홍문관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다음 장의 통치체제 정비는 조금 쉬었다가 갈게요.